정보 분석 서비스 기업인 클래리베이트는 웹 오브 사이언스의 논문 인용 횟수와 정성 분석을 통해 매년 해당 분야에서 노벨상 수상 가능성이 높은 후보자를 발표합니다. 지금까지 클래리베이트는 419명의 연구자를 노벨상 후보로 예측했고요. 그중 71명이 실제 노벨상을 수상해 노벨상 족집게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2020년 클래리베이트는 올해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모운지 바웬디 교수와 기초과학연구원 나노입자 연구단장이자 서울대 석좌 교수인 현택환 교수님을 함께 유력한 노벨 화학상 후보자로 선정했었습니다. 이번 노벨 화학상 수상자 명단에 모운지 바웬디 교수는 포함됐지만 우리나라의 현택환 교수님은 포함되지 않아서 안타까움이 남기도 했는데요. 현택환 교수님을 포함해 지금까지 클래리베이트는 총 4명의 한국인 연구자를 노벨상 후보자로 선정했습니다. 클래리베이트가 꼽은 우리나라의 4명의 연구자가 실제 노벨상 수상자가 될 수 있을지 우리가 노벨상을 즐기는 또 다른 볼거리가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것이 궁금한 과학 뉴스, 요즘 과학의 진행을 맡은 요즘것 강주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뉴스는요. 노벨상 특집의 마지막 시간, 노벨 화학상 수상 소식입니다. 노벨상 특집의 마지막을 장식해 주실 분은요. 국립과천과학관의 전성윤 연구사님입니다. 연구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올해 2번째 요즘 과학에 출연을 해주시게 됐는데 네. 연구사님 이번 노벨 화학상 수상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가 퀀텀닷,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양자점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양자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벌써부터 머리가 좀 지끈거리는 느낌이에요. 우선 양자라는 개념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양자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자는 이제 전자와 빛과 같은 이제 불연속적인 에너지 상태로 운동하는 입자를 이제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자는 이제 원자 내부에 원자 핵 주변을 배회하는 입자예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전자가 어떤 궤도에서만 존재하는데 정수배만큼의 궤도에서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네네. 이게 우리가 좀 이제 태양계를 좀 떠올려 보면 되는데 태양계가 우리가 태양이 있고 그 주변에 이제 행성들이 있잖아요. 네. 수성, 금성, 지구 뭐 이런 식으로. 그쵸. 그렇죠? 근데 그 행성들의 위치가 정해져 있죠. 궤도가. 그쵸? 정해져 있죠. 예, 그것과 똑같이 전자가 그 원자 안에서 원자 핵을 중심으로 해서 전자가 그 궤도만큼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은 이제 그동안 과학자들이 좀 예상하지 못했던 이제 상황이었는데 그 왜 그러냐면은 이 궤도에 존재하던 전자에다가 어떤 에너지, 외부에서 에너지를 줘요. 뭐 네. 강한 빛을 준다든지 강한 열을 주게 되면은 이 전자가 궤도를 이탈해가지고 어떤 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연속적인 운동이 아니라 그 궤도를 이제 띄엄띄엄 건너가면서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건 예상하지 못했던 거였었어요. 그 전까지는 몰랐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어떤 그냥 뭐 우리가 공 던지듯이 그냥 운동하는 게 아니고 그 궤도를 띄엄띄엄 건너가는 이런 불연속적인 운동을 한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런 전자와 같은 특징들을 갖는 것들을 이제 양자라고 하고 그 안에는 빛도 그런 속성이 있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전자나 빛 이런 것들을 이제 양자라고 하고 있고 그런 이제 불연속적인 궤도 이탈 혹은 이제 다시 뭐 돌아오는 현상 이제 후반에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그런 양자의 움직임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연계에서 볼 수 없었던 아주 작은 사이즈에서 일어나는 어떤 입자의 운동 혹은 그 에너지 상태를 이제 양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양자에 관련된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오늘의 키워드 양자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근데 이제 양자점이 뭐냐? 네. 퀀텀 닷. 네. 이게 뭐냐면은 물질을 아주 작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냐? 네네. 이제 나노미터 정도 수준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노미터 정도는 가야 이제 양자의 네,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음.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우리가 자를 보면은 네. 자의 눈금이 밀리미터로 돼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 밀리미터를 만약에 그 1000분의 1로 나누면 네. 마이크로미터가 돼요. 그쵸. 그 다음에 그걸 또 다시 1000분의 1로 나누면은 이제 나노미터가 돼요. 그쵸. 그럼 보통 우리가 아는 원자의 크기는 그 나노미터보다 10분의 1이 더 작아요. 예, 그래서 옹스트롱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옹스트롱. 예. 그러면 이제 원자가 그 정도 되는데 옹스트롱 단위 되는데 그게 뭐 수십 개, 뭐 20개, 30개 정도 뭉쳐 있으면은 어떤 물질을 구성하잖아요. 그쵸.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금 같은 경우 금에 원자가 있어요. 네. 그 원자가
이제 옹스트롱 단위의 어떤 크기였는데 그게 수십 개가 뭉쳐 있으면 한 나노 정도 크기에 되겠죠. 그쵸. 예. 요때 아주 독특하게 기존에 원래 가지고 있던 금의 성질이 아니라 예, 금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예, 성질을 보여주게 돼요. 신기하네요, 예, 신기해. 예.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양자첨, 뭐 영어로는 이제 퀀텀 닷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과거에는 사실 나노 입자라는 말로도 부르기도 했었어요. 그냥 통칭해서 그냥 나노 입자라고. 네네. 근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불꽃놀이 아시죠? 그쵸, 네. 네. 이제 불꽃놀이를 하게 되면은 어떤 특정한 원소, 뭐 나트륨이면 노란색이 불빛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소마다 특별한 불꽃색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금속들을 이제 연소를 시키는 과정에서 그 불빛이 이제 발광을 하게 되는 건데, 네네. 가령 아까 제가 양자의 특징 중 하나가 이제 궤도에서 이탈을 해서 뭐 다시 돌아온다, 뭐 이런 말씀 불연속적인. 맞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나트륨이라고 하면은 나트륨의 어떤 전자가 자기에서 그 이제 열을 받잖아요. 왜 폭발을 하니까. 네. 그러면 열을 받아가지고 궤도로 자기가 원래 있던 위치에서 벗어나서 다른 궤도로 가요. 네. 그러다가 다시 그 에너지를 잃으면서 열 에너지를 잃으면서 자신의 원래 위치로 돌아오려고 하는 이제 성질을 갖거든요. 네네. 그때 빛을 방출해요. 그럼 그 빛이 방출된 빛이 아까 우리가 보는 노란색 빛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 궤도의 에너지 차이만큼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네네. 그게 뭐 색깔마다 그 원소마다 색이 다 다른 예,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이제 그 어떤 한 입자가 성질을 달리한다 그랬잖아요. 크기가 작아지면요. 네네. 근데 예를 들어서 금 나노 입자다. 그러면은 금은 한 20나노 밑으로 이제 점점 내려갈수록 색깔을 바꿔요. 그래요? 예, 예. 네. 그래서 아까는 불꽃놀이를 하려고 한다면은 원소들마다 바꿔가면서 그 색을 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 나노 입자는 금 나노 입자가 원래는 우리가 노란색으로 보이죠. 네. 그죠? 네. 황금색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얘가 20나노 정도 되면 이제 빨간색. 그 다음에 점점 이제 할수록 파란색 계열로 옮겨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원소를 달리하지 않고 재료를 달리하지 않아도 하나의 재료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 색을 낼 수 있는 입자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 궤도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원자가 갖는 궤도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 궤도가, 그러니까 원자가 아까 20-30개가 이제 뭉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보는 금이라고 하는 덩어리는 그 원자가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을 거잖아요. 그쵸. 뭐 수억 개, 수십억 개 모여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원자가 갖던 궤도들이 서로 모이는 거예요. 겹쳐요. 네. 그죠? 네. 그럼 이제 그 겹쳐서 하나의 아주 굵직한 띠를 만들어요. 에너지 띠. 네.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 그 양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궤도를 형성하면서 전자가 존재하는데 네. 그게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에너지 상태를 말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자 안에는 원자 핵과 전자가 있는데 원자 핵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에너지의 차이가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아까 불꽃놀이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떤 외부 에너지를 받아서 뭐 이제 전자가 점프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빛을 내잖아요. 네. 그죠? 그런 것처럼 각자의 위치가 있는 건데 궤도가 있는데 그 궤도라는 게 결국은 에너지 상태를 말하거든요. 네. 근데 원자가 많이 뭉쳐 있으니까 그 에너지 상태가 막 겹쳐 있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 이렇게 막 겹쳐 있는 거군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굵직한 띠를 형성해요. 그거를 네. 이제 우리가 보통 에너지 밴드라고 불러요. 에너지 밴드. 그래서 이때 두께가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사를 보면은 이런 쿼텀 뭐 이 양자라든지 쿼텀 닷을 설명할 때 에너지 밴드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그런 뜻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나서 얘가 에너지 밴드가 있는데 그 에너지가 마다 궤도의 차이가 있듯이 에너지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 그 에너지 밴드와 밴드 사이의 차이 있죠. 네. 요 갭. 요거를 이제 밴드 갭이라고 불러요. 밴드 갭. 네. 예, 이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네. 저도 이제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설명드리면 네. 이런 에너지 밴드가 있고 그 에너지마다의 차이인 밴드 갭이 있는 건데 네. 이 밴드 갭이 아까 그런 이제 큰 덩어리였다가 그다음에 점점 작아지게 되면은 네. 밴드 갭이 점점 벌어지게 돼요. 왜냐면은 겹쳤던 게 점점 양이 줄어들잖아요. 네. 원자가 개수가 줄어든다고 했잖아요. 개수가 주니까. 네네, 맞아요. 밴드 갭도 점점 얇아지는 거군요. 예, 맞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좀 제가 이제 과장된 설명을 하자면 원자가 뭐 수십억, 뭐 수천억 개가 있었던 덩어리에서 네. 만약에 30개로 딱 줄였어요. 네. 30개만 금 원자가 붙어 있는 어떠한 나노 입자라고 치면은
그 상태랑 그다음에 10개만 또 모아놨어요. 그다음에 5개. 이렇게 되면은 아까 그 갭이 딱 정해질 거죠. 네. 그죠? 그 에너지 밴드 갭만큼의 빛의 방출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색깔을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하나의 입자를 가지고 크기만 조절하면 색깔을 달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크기를 조절해서 네. 빛의 색을 조절한다. 네. 아, 이거 굉장히 혁명적인 네, 아이디어네요. 혁명적이에요. 그래서 네네. 그거를 이제 그게 가능했던 게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사이즈를 줄어들면서 밴드 갭이라는 게 차이가 생기니까. 아, 근데 이게 그러면은 굉장히 미세한 차이로 이 색이 구분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 이 크기를 구분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굉장히 미세한 공정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네, 맞아요. 아,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그럼 구현을 하고 있는 할 수 건가요? 있는 거죠. 아, 할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아. 뭐 이제 여기에 노벨상 받으신 분 한 분이 이제 네. 그렇게 뭐 증명을 했고 발견을 했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공정을 개발해가지고 이제 다량에 합성할 수 있는 기술까지 확보를 하게 된 거예요. 아, 그러면은 바로 다이렉트로 질문으로 네, 넘어가가지고 알겠습니다. 올해 이제 노벨상을 수상하신 분이 총 3분인데 네. 이 3분이 각각 어떤 연구를 통해서 노벨 화학상 수상을 하게 되신 건지를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 예키모프 교수님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네네. 예키모프 교수님이 원래 유리를 연구하시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유리에다가 어떤 색깔을 내기 위해서 특정한 입자들을 넣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그걸 발견한 거예요. 음. 입자가 작은 입자들을 그러니까 같은 물질인데 입자가 작아지니까 다른 색을 내는 거예요. 네네. 그걸 유리에다가 주입해서 유리의 색을 바꾸는 네. 거를 이제 발견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브루스 교수님이랑 네. 공동 연구를 하시게 되면서 네. 그 브루스 교수님이 입자의 크기에 따른 빛의 차이를 진짜로 이제 실험적으로 증명을 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그 전에 이 러시아 교수님께서는 예키모프는, 예. 예키모프 교수님께서는 그냥 이런 현상이 있다. 발견하셨어요. 발견을 하신 거고 네네. 지금 그 브루스 다음으로 교수님. 브루스 교수님은 이거를 이제 증명을 하신 거고. 네, 그러니까 네. 실제로 이제 합성을 조금씩 하시면서 이제 그게 작아지면 진짜 그렇게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오, 네네. 근데 이제 이 합성이 너무 어려워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했는지가 참 궁금한데. 네. 근데 그거를 합성하신 분이 우리가 아는 이제 바웬디 교수님, 아까 처음에 소개하셨던. 아, 제가 오프닝에 설명드렸던 네네네. 모은지 바웬디 교수님. 네, 이 바웬디 교수님이 이제 화학적으로 균일하게 나노 입자, 그러니까 퀀텀 닷을 합성하는 방법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공로를 인정해가지고 이 세 분께 했고, 이 바웬디 교수님은 실제로 브루스 교수님과 이제 사제 관계로 알고 있어요. 아, 그러면은 세 분이 다 어떤 연관성이 있긴 있네요. 네, 동일한 연구를 하셨었고, 그거에 대한 이제 연구 결과를 이제 발표를 1990년대 정도에 이제 어느 정도 정립을 했었고, 그 이후에 물론 많은 연구가 있었죠. 그 안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소개하셨던 이제 현택한 교수님도 계시고요. 그래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 이번 2023년 화학 노벨상을 이제 수상하게 된 겁니다. 네. 아, 그러면은 이어서 이 질문은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선은 세 분에 대한 설명은 다 해주신 것 같고, 이제 제가 앞서서 클래리베이트에서 이번 네.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모은지 바웬디 교수님과 우리나라의 현택환 교수님을 함께 노벨상 후보자로 예측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현택환 교수님도 굉장히 큰 연구 업적을 남기셨을 것 같은데, 현택환 교수님은 어떤 연구를 하신 건가요? 현택강 교수님은 이제 바웬디 교수님이 하셨던 연구를 더 발전시킨 케이스예요. 네. 근데 특징 중에 하나가 가장 이제 그 대단한 성과가 뭐냐면, 그 전에는 이 나노 입자를 만들려면 아주 어려운 그 환경을 만들어 줬었어요. 뭐 어려운 온도라든지, 환경이? 네, 아. 온도라든지 뭐 기압이라든지 뭐 화학적인 반응을 이제 끌고 가는 뭐 단계라든지. 근데 현택강 교수님이 상온에서 합성하는 방식을. 아, 이게 또 획기적이죠. 네, 맞아요. 딱 이제 이 말을 들으면 이제 딱 그 아시는 공학적인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네네네. 알아듣죠. 아마 지금 요즘과학 그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제 전공이 뭔지 모르시겠지만 사실 네. 저도 공학을 전공했기 네네네. 때문에. 네. 화학공학이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상온에서 하니까 그야말로 이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전보다는 훨씬 더 손쉽게 할 수 있는 거고, 산화철을 나노 입자로 만든다든지 네네. 아주 확장시키셨어요. 다양한 물질들을.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조영제, 우리가 네. MRI 찍을 때 아, 그쵸. 주입을 하죠, 몸속에. 네, 맞아요. 그 먹거나 뭐 해서 그 이제 특정한 어떤 진단을 받기 위한 몸속에 있는 그 상태를 보려고 네네. 조영제를 먹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뭐 산화철을 나노 입자로 만들어서 조영제로 개발을 한다든지 오. 네, 이런 식으로 응용 분야를 확
넓히셨죠. 예, 아. 그거에 대한 사실은 성과라든지 업적은 인정받아야 분명히 할 내용이고 사실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기보다는 네. 이 과학계가 음. 인정을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충분히 노벨상을 받으실 만한 업적이신데 이제 노벨위원회는 사실 동일한 업적에 대해서 같은 분에게 상을 주지 않는 그런 이유 때문에 네네. 이제 바웬디 교수님에게 좀 수상이 돌아갔죠. 아,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지금 보통 노벨상 공동수상을 하시는 거 보면은 세 분까지 공동수상을 하잖아요. 네 명 좀 줬으니까. 네 명 줬으면 이번에 됐는데. 네, 맞아요, 너무 맞아요. 아쉬운 것 같아요. 네네. 아, 알겠습니다. 연구생님, 그러면은 지금 노벨 화학상 수상자분들의 업적까지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퀀텀 다시라고 하는 이게 우리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어디에 지금 활용이 되고 있나요? 우리가 지금 아마 이제 시중에 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이제 QLED라고 해서 아, 그쵸, 그쵸. 콘톤닷 LED 뭐 이런 네, 식으로. 뭐 이거는 다른 얘기지만 저희 집 TV도 퀀텀. 아, 진짜요? 네네. 좋은 거 쓰시네요. 꽤 비쌀 텐데. 네. 거기 안에 이제 그야말로 퀀텀 닷이 쓰이고. 아, 그렇군요. 네, 왜 퀀텀 닷이 왜 이제 향후에 이제 궁극의 디스플레이로 왜 각광을 받냐면 네. 기존에 있었던 이제 물론 이제 OLED라든지 이런 LED류들이 혁명적인 성과를 얻었기 때문에 이 LED 관련해서 노벨상을 받았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근데 이제 특징이 뭐냐면 퀀텀 닷이 그 기존에 있던 LED보다 훨씬 더 선명도가 좋다는 얘기를 해요. 아,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빛을 이제 뭐 흡수하고 방출하는 이런 이제 그 현상이 나타날 때 네네. 파장에 따라서 네. 어떤 특정한 빛들이 나요. 네. 근데 우리가 삼원색이라고 해서 RGB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그쵸. 레드, 그린, 블루가 네. 있어요. 그러면은 선명한 빨강색 빛, 그다음에 선명한 녹색 빛, 이제 파란색 빛이 이제 있어야 우리가 아주 다채로운 색깔을 내잖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 기술로는 완전히 선명한 빨간색, 뭐 파란색, 녹색 빛이 조금 어려워요. 아. 왜냐면은 사실은 LED도 반도체 물질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밴드갭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네네. 이것도 결국은 밴드갭을 조절하는 거예요. 근데 아주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못한다는 뜻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은 좀 이해하기 좀 쉬운데. 네네네. 근데 이 QLED는 아까 제가 입자를 고르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빛을 내기 위한 사이즈만 만들면 그 빛을 아주 선명하게 내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퀀텀 닷이 그야말로 선명한 빨간색, 녹색, 파란색을 낼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더 선명하다고 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TV를 보통 우리가 평가를 할 때 보면은 이제 이제 선명도를 평가를 할 때 보면 색좌표를 쓰거든요. 네. 근데 QLED가 훨씬 더 많은 영역의 색을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아주 선명하게 분명한 색을 낼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래프가 이제 하나 있는데 네. 그 그래프를 보더라도 거기서 보면 이제 흑광도랑 파장의 차이를 보더라도 네네. LED에 비해서 퀀텀 닷에 쓰이는 이제 그런 물질을 쓴 이제 디스플레이가 훨씬 더 아주 선명한 영역의 파장에서 빛을 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건 실험적으로 증명이 됐고 그래서 제품으로 나온 거예요. 아, 그러면 연구사님 이어가지고 제가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종합적으로 보면은 지금 퀀텀 닷이라고 이제 연구를 시작한 게 꽤 예전이고 사실 QLED라는 이제 상업화된 표현을 쓴 지는 얼마 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실제 연구 시작과 상용화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앞으로는 어떤 연구가 이어질지 또 어떤 상업화가 이뤄질지가 굉장히 좀 궁금한데 네. 앞으로 이 미래 어떻게 보시나요? 예전에 한번 페로브스카이트 제가 그렇죠. 한번 했었죠. 네.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본. 네. 이 페로브스카이트에도 그러니까 태양전지죠. 네. 태양전지에도 퀀텀 닷이 쓰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쓰이고 있어요. 아, 지금도요? 네네. 뭐 상업화까지 된 건 아니지만 네네. 연구가 되고 있는데 뭐냐면은 퀀텀 닷이 어쨌든 원하는 빛을 이제 흡수할 수 있고 방출할 수 있으니까 어떤 태양에서 오는 빛의 영역을 아주 폭넓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자를 만들어서 그거를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라든지 그냥 태양전지 그 위에다가 도포를 하면 이제 아주 넓은 영역의 빛을 흡수할 수 있는 거죠. 네. 그전에는 빛의 특성인 이제 흡수라든지 반사 뭐 이런 특성들 때문에 일부의 영역을 우리가 아주 폭넓은 영역의 빛을 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퀀텀 닷을 이용하면은 소위 빛의 아주 태양이 내주는 그 빛의 쪽쪽 이제 잘 흡수하는. 그러야말로 이제 전지로 이용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의
폭넓은 영역의 빛을 흡수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의학 분야, 아까 현택강 교수님이 이제 개발하셨던 이제 조영제. 이런 네. 식으로 의학 분야에서도 뭐 이제 딜리버리 시스템이라고 한다든지 조영제 같이 이제 그런 뭐 이제 과학적인 특징을 이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제 활용하고 있고요. 실제로 연구가 꽤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 언제부터 될 거다라고 조금 뭐 말할 수는 없지만 꽤 높은 수준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그게 상업화에 굉장히 가까워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퀀텀 닷을 저희가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우리가 쉽게 접하는 디스플레이에서도 쉽게 볼 수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의학 기술뿐만 네. 아니라 차세대 태양 네, 전지에도 맞습니다. 적용이 될 수 있을 거로 보여서 네. 앞으로 더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네네. 클레리 베이트에 따르면 피인용 2000회 이상의 논문은 전체 상위 0.01%에 해당하는 우수 논문으로 학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클레리 베이트가 노벨상 수상자 예측 발표를 시작한 2002년 이후 2014년 유룡 교수님, 2017년 박남규 교수님, 2020년 현택환 교수님, 2021년 이호황 박사님까지 우리나라의 우수 연구자들이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노벨상 수상 여부와는 별개로 전 세계적으로 K과학 저변이 확대되고 있고 그 수준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우리나라의 노벨상 수상도 이런 과정이 반복된다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2023 노벨상 특집의 마지막 편 노벨 화학상 특집을 빛내주신 전성윤 연구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더 흥미로운 과학 뉴스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안녕.